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의 코스닥 시황을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이고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이런 잡설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딱 일단 잡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영상이 길 거라는 생각이 들죠? 최대한 짧아서 짧게 20분 안 넘게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근데 주식시장을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되게 머릿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풀어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의외로 의외는 아니죠. 투머치 토커라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되게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얘기가 많은 편이라서 어쨌든 영상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초반부터 일단 밑밥을 영상이 길 거라는 밑밥을 미리 깔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뭐 주식장이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제일 힘드신 분이 누구냐? 2020년 12월 말에 들어오셔서 2021년 1월 한 두 번째 주까지 상승의 랠리에 타신 분이 가장 힘들죠,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애플카 이슈, 기아자동차 애플카 이슈, 삼성전자, 시메프로, SK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고요. 이런 대형주들의 비이상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타신 분들, 야, 이러다가 정말 주식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타신 분들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조금 해피하신 분들이 6월에 타신 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고, 6월에 탄 걸 일부 실현하고 다시 종목을 포트를 갈아타신 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거고, 뭐 그래봐야 손실률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많아야 30%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마이너스 60%짜리도 있어요, 지금. 예, 6월에 갈아탄 종목 중에. 아니, 그렇게 된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못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60%가 왜 나왔냐. 물론 저도 미스가 있었죠. 그때 사실 물론 종목의 비중이 크진 않아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실험 삼아서 들어갔던, 저도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가 종목 중에, 야, 이거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 저도 사실 종목을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험적으로 좀 많이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중에 정말 비중을 아주 적게, 1% 이하, 이런 종목들도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거는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의외로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마음이 쓸쓸하죠. 근데 비중이 크지 않으니,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60%가, 마이너스 60%면 엄청나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비중이 큰 것도, 해봐야, 마이너스 20, 30%인데, 곧 이제 다시 상승이 오면, 채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거, 시장은 언제 오르냐? 네, 시장은 언제 오르냐? 왜 이 시장이 안 가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실 거라서 오늘은 그 부분, 대체 시장은 언제 갈 것인가? 너는 언제 갈 거라고 생각하니? 요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비긴 오브 비근이, 그죠? 너무 옛날로 좀 갔죠. 벌써 일단 이 월봉 차트를 꺼낸 것부터 일단 얘기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꺼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봐야 지루하죠.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 2007년도, 그죠? 2013년도 얘기해봐야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런 지루한 얘기를 해봐야 참,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저 그냥 혼자 좋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압축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코스닥 월봉을 제가 본 이유는 전체적인 코스닥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은, 2000년도에 닷컴 버블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말도 안 되는 3000 가까이 찍지 못하고 지금 내려와 있어요. 지금은 1000을 못 찍었는데 3000이라니 말도 안 되죠. 닷컴 버블이 그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준은 좀 아니라는 거죠. 닷컴 버블을 보면서 이때는 정말 심각했구나. 이때는 정말 기대감 말도 안 되는 시대가 갑자기 2000년도에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시장을 다 없애버린다는 뉴스 나온 정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야, 이거 돈이 진짜 그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다 코스닥으로 기술주에 막 다 해가지고 이메일 처음 쓸 때, 그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막 다 만든 홈페이지 붐 생기고 할 때, 그죠? 아마존 처음 생기고 막 뭐 나와서 막 엄청나게 할 때, 야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시대가 완전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사이버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정말 그랬고 이제 기대감에 갔었는데 정말 실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사기꾼도 많은 거죠. 벤처 투자한다고 뭐 테헤란로 가가지고 막 했던 거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저는 그때 법으로 좀 지우고 보자. 이 부분은 조금 무시해 주세요. 태동기고 나오자마자 돈이 너무 몰렸고 몰리자마자 야 옆에도 누가 돈을 벌었대, 옆에도 누가 돈을 벌었대,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투기 자금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정말 투자가 아닌 투기가 많았던 시절이 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강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때 대한민국도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딱 2번 있어요. 정확히 3번이긴 한데 IMF가 가장 크죠. 그 다음 닷컴 버블, 그 다음 2007년도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2007년도는 얼마나 초라하게 떨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상패도 많이 당하고 휴지 조각도 많고 회사가 문 닫을 때도 많아요. 사기도 많고. 그래서 이건 이제 없다고 치고 조금 벌려볼게요. 예. 자, 그래서 역사를 다시 우리 금융위기 이전에 요때죠. 요때가 언제냐 연도로 한번 볼까요? 예. 2007년도 초반부터 사실은 2005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그 미국 내 시장이나 한국도 주택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타오르기 시작해요.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금리에 대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때 처음에 했던 게 주택시장이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주식도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때 그래서 주식 그 금리나 이런 부분이 막 대출이 막 가계대출, 그 주택담보대출, 모지기론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화랑이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떼부자가 돼. 나는 정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데 미국 시장 말합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데 집이 막 몇 채고 막 이래요. 그때 유명한 게 빅숏이라는 영화죠. 빅숏이라는 영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야 연예인이 미국 나와서 나 주식시장으로 얼마를 벌었어. 너네도 주식 투자해. 나 주식시장 하나도 몰라. 그냥 찍은 거 하나 하니까 다 사더라.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화 주인공, 실제 주인공이죠. 실제 주인공.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분이 근데 그것만 맞춘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많이 틀렸어요. 예. 그분이 유명하신 게 계속 이제 숏이라고 하락에 베팅을 해서 막바지에 가서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숏을 쳤는데 계속 상승하는 거야. 주식이 이렇게. 그러면 정말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마침 금융위기에 리먼 브로더스라는 회사가 망하죠. 그 사람한테는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여러 개 봤던 게 중에 첫 번째가 주택시장에 모지기론이 부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 중에 서브프라임 사태를 봐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가계대출이죠. 그 가계대출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주택담보대출이죠. 그게 가장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브프라임이랑 베네수엘라를 비교를 많이 유튜브에서 하시면서 대한민국도 여기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자극적인 유튜버죠. 저는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모지기론, 다시 말하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던 모지기론의 핵심은 그 대출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대출 자격 조건의 문제가 됐어요. 대출이 담보 비율도 말이 안 되고 담보 비율도 막 80에서 90%의 담보 비율이고 신용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모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빅숏에서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도 집이 담보가 있으니까 그냥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집 담보로 신용이랑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출 받아보시면 일단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40%고 최대 그것도 대출의 공시지가의 40%니까 실질적으로 더 줄겠죠. 거래가랑 공시가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수준이니까 10%에서 뭐 많게는
12%, 뭐 8%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왔다 갔다 밴드로 어쨌든 평균 10%라고 볼게요. 그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40%밖에 대출을 안 해줘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러니까 더 줄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 문제가 뭐냐, 신용대출을 또 봐요. 40%까지 하려면 이 사람의 급여 수준이나 재무상환 능력까지 본 다음에 그런 능력이 됐을 때 40%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투기과열 지역에 있는 경우. 근데 서울에서 솔직히 투기과열 지역이 없는 지역이 누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부자들 빼고, 부자들은 사실은 위험할 수가 없잖아요. 부자인데 뭘 위험해. 부자인데 뭘 위험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위험도가 없는 거고, 우리같이 서민인 사람들, 영끌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영끌해서 샀는데 주택가격이 폭락을 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니면 상환 능력이 없어.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우스푸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2008년에도 하우스푸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는 좀 얘기고, 어쨌든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나 무지기론의 부실의 주택담보대출이랑 좀 다르다, 상황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많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한국에 대출이 많아, 그래서 정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만큼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면 문제인데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또 없어요. 나중에 이건 또 다시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투머치 잘라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봅시다. 2008년도에 대한민국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에서 생각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무당이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뭐 주택이 뭐 10채인가 30채인가 갖고 있었다는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당을 취재해서 어떻게 대출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뭐 엄청나게 많은 돈 별로 없어요. 돈은 별로 없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거기에서 아파트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아파트값을 또 해서 또 대출을 받고 돌려받기를 한 거예요. 주택 돌려받기. 그러다 보니 뭐 무당이 뭘 했네, 뭐 집 없이 뭐 했네, 뭐 몇 채를 갖고 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부실한 거죠. 그 부실의 핵심은 대출이 많아서가 부실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부실 지표가 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부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결국 채권을 발행해주고 미래의 가치를 땡겨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갖고 맨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채권 돌려막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부실 채권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나는 부실 채권이라는 게 그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 크지 않은데, 그 크지 않은 거를 가지고 내가 너무 많은 채권을 발행을 했어. 쉽게 말하면 자산 가치보다 더 많은 채권을 발행을 했어.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이 회사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는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벌 거라는 예상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상치도 없어. 그러면 이게 바로 부실 채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채권이라는 건 부채인데 결국은 이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의 가치, 대한민국이 주택가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부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13분인가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됐죠.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고, 뭐 그거는 원인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뭐 리먼 브로더스가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파산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야, 여기 왜 망해? 야, 여기 되게 좋은 건데 왜 망해?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어요. 하다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반등을 하죠. 하고 나서 이때는 L자 반등이라고 그래요. L자죠. L자하고 마지막에 경기가 상승하는 신호를 보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L자 반등을 해요. L자 반등. 그래서 이거는 L자 반등이라고 다 나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고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온 다음에 너무 과매수 신호가 나오자 하락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죠. 어디까지? 상단까지. 그리고 상단을 찍고 나서 다시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찌르게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때가 뭐냐면
코스닥입니다. 2018년도 하고 나서 L자 반등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2017년도에 다시 한번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오면서 빅테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요. 여기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중에 코로나 있기 전에도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서긴 했어요. 2008년도 하고 중국이랑 사드 보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미 간의 뭐 트럼프 간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세 하락 수준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길죠? 근데 중요한 거니까 역사는 알아야 되니까. 자, 보세요. 이게 월봉입니다. 자, 월봉. 제가 월봉을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월봉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세 흐름이라는 거예요. 월봉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대세 흐름이 잘 다시 반대로 꺾이지 않아요. 월봉이니까. 흐름이니까. 대세 흐름이 제가 저번에도 항상 이 주식에서 저희 채널은 추세에 관련된 매매 기법을 좋아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추세 매매 기법을 추종하는데 추세 매매 기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세 상승이에요. 대세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8년도 17년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대세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을 때 요 부분에 엄청나게 하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은 사실 여기에요. 코로나 여기 마지막에 이미 하락에 대한 부분을 다 소화하고 주봉으로 좀 볼까요? 아니요, 월봉으로 그냥 봅시다.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뭐 1월 뭐 11월 이럴 때쯤이에요. 다시 사실 이미 하락에 대한 부분을 다 받고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하락의 막바지 마무리 시기였어요. 사실 따지면 마무리해서 다시 재상승하려고 하는 시기에 이미 유동성도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추세가 꺾이면서 이렇게 급반등을 일어나죠. 정말 급반등이잖아요. 아이고,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일단. 급반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급반등. 급반등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잖아요. 그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얘기를 잘 극복해야 무서운 얘기가 아닌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 이런 모습에 추세 하락이 나올 것이냐? 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시장 기준으로 예전과는 체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유동성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 돈이 많은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주린이 분들이라고 신규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사실 주린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제가 뭐 할 때지 여러분들 할 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들 이런 시기를 견딘 거죠. 그죠? 견뎌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때 손실 난 거 이때 다 복구했어요. 왜냐면 V자 반등했으니까. 그죠? 어차피 손실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물론 다 손실 나는 건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렇게 다 복구한다. 다시 말하면 손실도 이렇게 나올 거냐. 근데 그 신호를 잘 봐야 된다. 라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자, 그럼 다시 언제 반등할 거냐도 얘기해드리고. 자, 일단 주봉을 볼게요. 여기서 주봉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월봉은 대세 상승을 나오는 얘기고.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18년도.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반도체 활황이 났을 때 이렇게 잘 가던 부분이 갑자기 추세 하락을 맞은 이때 코로나 금리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물론 중국 간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트럼프 행정에 어쩌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돌릴 때 어떤 일이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로 봅시다. 여기가 지금 연도랑 상관없이 코로나라고 생각합시다. 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미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판단의 근거는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지금 주봉상 요 부분만 볼게요. 요 부분 볼게요. 자, 요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파란색으로 노란색 한번 찍고 여기는 안 찍었죠? 여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찍었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빨간 선으로 밀어 올렸어요. 그죠? 그림 맞추기 한번 합니다. 그림 맞추기. 자, 보세요. 자, 주봉상 파란색으로 21선 터치는 안 했어요. 하지만 다시 파란색으로 밀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빨간색으로 도치를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요. 주봉상. 자, 다시 돌아갑니다. 2018년. 자, 아직 여기로 올게요. 하락하지 않았어요. 최애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서 상승폭을 내리고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21선을 터치했어요. 주 20이죠. 주 20주선이죠. 정확히 20개 주 선 터치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상승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박스 장세를 이룰 것 같은 모양을 그렸어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요즘 얘기죠. 박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도 보세요. 하락주죠. 마치 요 갭을 메우려고 하는 것처럼 요 저항을 메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 장세를 조금 이어가요. 그리고 또 박스를 가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주봉상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21선을 깨진 이 지점. 보세요. 21선 깨진 이 지점. 자, 보셔야 됩니다. 자, 꺾인 건 언제 꺾였어요? 이때 꺾였죠. 자, 보세요. 21선이 심하게 깨진 이 지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추세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잖아요. 아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보세요. 그림 맞추기. 자, 노란색 다시 그릴게요. 노란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림 맞추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근데 빨간색으로 요선을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주봉입니다. 주봉. 자, 요선 21선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인 때는 바로 오히려 이때예요. 빨간색 양봉이 엄청 나왔을 때. 물론 전에보다는 당연히 크기는 작아졌죠. 근데 기존보다는 크잖아요. 최근보다는 크잖아요. 한 달간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꺾이기 시작하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꺾였냐? 안 꺾였잖아요. 이제 터치하고 있어요. 이제 터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또 다시 뭐가 나오겠냐? 또 다시 아까 거기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그게 제가 말하는 어떤 신호냐? 일봉상 950 신호가 될 겁니다. 미래의 가치 기준으로. 그래서 이미 21선 꺾였어요, 여러분들. 일봉은 21선 이미 꺾였습니다, 여러분들. 일봉 꺾였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추세를 들어 올리려면 950선을 봐야 돼요, 무조건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는 갈 거예요. 어쨌든 꾸역꾸역 갈 겁니다. 이렇게 만나든 꾸역꾸역 만날 거예요. 이 선이랑 만날 거예요. 추세 하락선이랑 만날 겁니다. 그럼 그때 판단을 보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도 일부 수익 나는 건 조금씩 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긴 하니까요. 너무 보수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그래, 알겠다. 추세 하락으로 돌아설 것 같아. 내가 봐도 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추세 하락으로 될 것 같아. 그래서 950도 찍고 내려갈 것 같아. 제가 51% 걸었다고 했죠? 950 950선이라기보다는 이 추세 하락선에 만나는 지점. 저는 그게 950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940에서 만날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어차피 미래의 가치가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평행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밑에를 이렇게 잘라서 먹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상승폭으로 안 나오고 있고, 밑으로 이렇게 아이고, 안 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930에서 만나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950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선이랑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판단하셔라 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라고 하면 저는 3번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3번 가능성. 왜냐면 이건 유동성이라는 거죠.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1번으로 가더라도 이 상승폭을 넘어가지는 못한다. 는 걸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는 다시 한번 미래의 가치로 다시 한번 주봉으로 미래의 가치, 과거로 돌아와서 이런 하락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꺾일 때 조심해야 된다. 꺾일 때 조심해야 된다. 꺾이면 첫 번째, 근데 꺾여도 기관이나 외인이나 그럴 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기관이나 외인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꺾이면 잘 사지 않습니다. 왜? 무리하게 자기는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 개인이 다 피를 흘려줬을 때 마지막에 살살살살 사는 걸 좋아하지, 그들은 전방에 나서지 않습니다. 잘. 정말 특별한 건 제외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주도하지, 이거에 대해서 오예 싸다, 밑에서 사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락을 주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믿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시 언제쯤면 외인은 모르겠고 기관은 살 것 같냐는 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주식을 살 때는 아니다. 그죠? 관망할 때 요 지점 박스로 가는 척 몇 번을 할 거예요. 기술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뭐 어떻게 다를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시장 얘기는 좀 마지막에 할게요. 그럼 기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기관이 지금 계속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 자, 이걸 조금 줄여보면 이때 다 매도를 하고 이때 다시 삽니다. 산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거꾸로 할게요. 기관이 판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요 한 달 반간, 물론 그 전에도 팔았어요. 근데 엄청 판 기간, 그 다음에 다시 산 기간, 요때 기관 외인이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팔기 시작해요. 더 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쨌든 기간적으로 여기가 이제 10월 말까지, 여기가 1월 초까지 샀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후부터 계속 지금 기관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기관이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거 기관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자, 주봉으로 좀 보면 기관이 이때 코로나 때 엄청 팔고 한 이때부터, 그죠? 한 6월 달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 상승을 이뤘어요. 여기서는 매수 안 했어요. 여기서는 진짜 기관 나쁜 분들이에요. 여기서는 매수 안 했어요. 조심하니까 그랬겠죠. 여기서는 진짜 매수는 연기금하고 개인만 했어요. 팔기만 했어요. 기관은 올라가면 팔고 있죠. 결국 이걸 끌어올렸을 때 기관이 비싼 가격으로 샀죠. 비싼 가격으로 샀어요. 개인에게 돈을 여러분들을 다 잃은 게 기관이에요. 그때 사실 잃었다고 하기도 어렵죠. 요때 사서 요때 팔았으니까. 예, 지금 보세요. 요때 사서 요때 다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이 이미 10월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0월에 올해 실적을 다 끝냈어요. 끝내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종목별 기준으로 최소한 50% 이상, 여러분들 펀드 보면은 작년 펀드가 퇴직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실 이런 거 펀드 나온 사람들 보면 한 40% 막 될걸요? 뜻하지 않게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됐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관은 이미 다 자기 실적을 다 끝낸 거예요. 1년에 1, 2% 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아니 40% 30% 있어. 아니 당연히 다 팔아야지. 차익 챙겨야죠. 그러고서 성과잔치를 하고 나서 다시 너무 많이 팔았다 싶으니까 야, 내년 준비도 해야지 라고 해서 조금 산 거예요. 그걸 언제? 지금 팔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이때는 안 샀다고 그랬어요. 기관이 이때는 안 샀어요. 코로나 때 안 샀어. 이때 샀어. 이때 산 걸 지금 다 팔았어요. 그죠? 다 팔았어. 그러면 일단 이때까지 물량 없죠? 물량 없으니까 다시 샀어요. 다시 다 팔았어요. 팔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기관이 계속 관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불안해해가면서. 왜? 자기는 1분기 실적을 채워야 돼. 근데 1분기 실적은 이미 어때? 작년 12월에 10월 끝나고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했던 걸 가지고 실적을 다 끝냈어요. 수익을 다 냈단 말이에요. 언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2달간 산 걸 2달간 꾸준하게 팔았어요. 그런데 그걸 개인이 꾸준하게 말아줬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땡큐하게도 또 한 20-30%의 수익을 얻었어요. 기관이. 그죠? 땡큐하게. 그죠? 맞잖아요. 여기 올린 거를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올리고 물량을 소화해줬어요. 물량을 소화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기관이 어느 순간에 되면 아마 사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저의 첫 번째 시점은 바로 공매도 바로 전이라고 봐요. 네, 그게 맞물리는 시기가 뭐냐면 3월은 저는 관망이라고 보고, 이게 3월 실적 발표가 나잖아요. 3월 실적 발표가 언제냐면 5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상치를 발생하죠. 왜냐면 실적 발표라는 건 언제 하냐. 1분기 끝나면 45일 전에 하게 돼 있어요. 분기 끝나면 45일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 끝나니까 3월 말에 끝나니까 45일 전이니까 3월 4월은 아니고 5월 15일 전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1분기니까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실적을 낸 기준을 살 거예요. 기관은. 예상치. 그게 뭐니까 3월 끝나고 나서 4월달 들어오면 4월 중순부터 5월달 맞이하는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어닝 시즌이 나오거든요. 어닝 시즌에 돌입했을 때 야, 여기는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돼 라는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매수세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4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소비 성장주에 대한 섹터가 나올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상승, 그 다음에 뭐 여행 소비주 이런 거에 대한 대량 매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언제? 그게 바로 기관이 선취매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 언제 팔 거냐 하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대량 또 매도를 할 거예요. 그게 언제냐? 10월 말에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얘네들은 또 쭉 모아서 모으기 시작해서 6월달 전에, 사실은 기관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은 10월 이후에 매도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미 끝났는데 뭐 굳이 위험을 보장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때 뭘 포트를 갈아타냐면 7월부터 배당이나 대형주, 그 다음에 은행주를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소외받죠. 코스닥 기준 말씀드려요. 코스닥 기준. 그런 포트예요. 여러분들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주식의 이 주봉상 추세 하락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려고 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조금 하락시킨 다음에 결론적으로, 사실은 하락시키는 건 아니죠. 관망한 다음에 주도적인 매수는 4월 중순이나쯤 되면 주도적으로 실적을 예상하면서, 또는 기대치를 예상하면서, 야, 대한민국도 이제 백신 걸쭉 맞았으니까 이제 가게가 미어터진다는 얘기도 슬슬 들리는 것 같아. 더 현대 어디 갔더니 사람이 미어터진대. 어디 갔더니 미어터진대.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주위에 가보면 임대라고 써있는 가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신선 설렁탕이라고 신촌에 유명한 곳도 본점이 문을 닫았을 정도로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떨 때 여러분들 가게 신호가 다시 돌아오냐? 리모델링이 시작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게 신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실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겨울부터는 임대 문의 딱지가 많이 했는데 요즘에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그럼 인테리어 공사를 왜 하겠어요? 망해서? 아니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은 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장사까지 하는데 수익을 내는데 한 내 생각엔 2월에서 3월 정도예요. 그러면 2월이고 3월 정도면 어차피 5월, 6월 되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많은 생활적 안정적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그때 언제 5월 15일쯤에 공매도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엄청나게 증시를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매도 세력도 결국은 주식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식을 엄청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숏을 칠 거야. 공매도가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푹 주저앉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을 그냥 오래 하는 직장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투자에 유념하시고,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추세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매매 기법을 한두 개 있겠습니까? 차트도 보고, 캔들도 분석하고, 엄청나게 볼린저 밴드도 보고, 뭐도 보고, 엄청 봤죠. 근데, 결국은 그런 걸 아무리 봐봐야,
추세를 읽지 못하면 다 돈을 잃더라. 왜냐하면 처음에 기법을 도입하면 여러분들 무슨 기법을 사네, 뭐 검색식을 사네, 저도 엄청 사봤죠. 예, 진짜입니다. 저도 리딩방도 해봤어요.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좋을 때는 다 좋더라 이거야. 안 좋을 때는 아무리 뭐 리딩방이니 뭐니 해봐야 오히려 마음만 보라는 거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좀 긴 영상이었는데 2배속으로 보세요. 2배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35분을 찍었는데, 약간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미국 10년 국채 관련해서 야, 너는 어떻게 보니? 너 부족할 수 있겠어 그거? 야, 인플레이션 온다는데 그건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그거의 허와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5분 안에 말씀드리고 바로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원래 사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허와실입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를 볼게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미 할 때부터 이게 이렇게까지 저는 안 본다고 그래서 제가 아예 이런 거는 안 봐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따지기 시작하면요, 주식시장 못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 옆에서 기침 하나 한 거 가지고 막 난리 치면 안 돼요. 오히려 시장에 여러분들 맡기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영 해보신 또 말이 길어지네. 수영하시면 물에 여러분들을 맡겨야지 내가 물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물에 여러분들 몸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수영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10년물입니다. 자, 우리가 요때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죠?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더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더 치고 올라가고 있죠? 더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빅스 지수나 미국 전수를 볼게요. 미국 지수는요, 오히려 상단을 뚫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내려왔죠. 더 뚫은 날. 이게 무슨 일이고? 요즘에, 죄송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거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무슨 일이고처럼 내려왔어요. 뭔 소리지? 야, 더 올라가야지 이러면, 이거 비이성적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에 먼저 한번 놀래고, 그 다음에 실적. 사실, 10년물 국채야. 어차피 당연히 오를 거 예상됐고, 뭐 급하게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뭔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겠죠. 또 한 20, 가 올라갈 때, 2점 몇 갈 때 또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증시도 볼게요. 자, 지수.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자, 나스닥 지수도, 물론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 거에 올라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 10년물 금리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야 해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 그걸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른 날도 다시 나스닥은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10년물 그러더라도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락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판단하는 근거예요. 네, 물론 더 큰 근거는 이 추세 상승에 이걸 뚫어야죠. 아직 뚫진 않았어요. 이걸. 아직 뚫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10년물이랑은 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주식의 수치상으로 이거는 맞고 이거는 이렇게 됐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다우도 마찬가지야. 다우도. 그럼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됐으면 결국은 얘는 추세도 상승으로 돌렸네 이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다는 게 잠깐. 그래서 여러분 텐더림 맞나요? 어쨌든 놀람 이렇게 그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놀람에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지는 마라. 그러면 저도 아까는 하락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뭔 얘기냐? 제가 언제 하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51%를 걸었고 그 950에서 또는 그 추세 하락선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식은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예, 대응이에요. 제가 예측한 거는 그냥 소심한 예측, 그냥 장난으로 소심한 예측이고 950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자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추세 하락선을 보고 대응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락 추세 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51%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51% 950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중에 이럴 수 있잖아요. 51% 정작 여기 950선 가까이 갔더니 추세를 꺾고 올라갔어. 그것도 장대야. 이러면 제가 틀린 거죠. 저는 제가 틀리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대응해야지.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뭘 대응을 해요.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 일부 현금화했다가 올라가면 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거고, 안 올라가면 야 역시 이렇게 그죠? 역시 조심할 때는 돌다리라도 두드려보고 가는 게 최고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딱 말씀드렸습니다. 40분을 찍었는데 20분 이상인데 40분 찍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주말에 내일 장 잘 대응하시고, 결국은 주봉상 20일선 꺾일 때까지만 보면 된다. 예, 그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지금 뭐 너무 무리해서 팔지 마세요. 너무 손실폭이 큰데 어떻게 합니까, 줍줍님? 저 손실폭이 60인데 40인데 어떻게 합니까, 줍줍님? 그럴 생각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직 손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리고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갖고 계세요. 그냥 주식창을 내려놓으세요. 왜? 아직 대한민국 시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810으로 간다. 이거는 조금 저는 너무 과도한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900을 깰 수는 있겠죠. 900을 지켰다고 하는데 900 지키는 게 뭘 중요한 의미입니까? 아무 중요한 의미 아니에요. 그냥 그 심리적인 중요함이지. 그래서 용기 가지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대응은 차트를 보고 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때도 저도 사실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추세가 이미 꺾였잖아요. 꺾여서 위기가 있었지만 이거 정말 내일 약속한 것대로 다 팔아야지 라고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정말 기적같이 상승이 올려져서 역시 추세라는 게 이 정도의 무서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건망장세로 보시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갖고 계시고, 손절을 하시는 거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략이 없을 때는 손절도 하지 마라. 그냥 시장이 할 때는 그냥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